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이제 2부를 시작하겠는데요. 네. 저희가 2부는 또 저희가 잠깐 휴식 시간도 가졌기 때문에 네. 보다 좀 더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이제 네. 이 디에리엔 씨가 앞에 1부는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 좀 더 그런 근본적인 면에서 네네. 더 깊게 진지하게 그렇게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2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7조 6천억의 매출을 하셨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00억이 네,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주택단에서 주택의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거는 저희가 좀 다 알고 있긴 한데 이거는 다른 질문이랑 또 연결하긴 네네. 하겠지만은 재작년에도 상당한 영업이익을 네, 재작년이 더 올리셔가지고 좋았었습니다. 재작년이 더 좋았어가지고 네. 이게 뭔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건설 이 비즈니스에서 두 자릿수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네. 좀 그 근거가 뭔지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그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그런 사업에서 매각이익도 좀 있어서 네. 일회성 영업이익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런 일회성 이익이 없는데도 그런 좋은 영업이익이 나온 건지 그럼 네. 또 앞으로도 그러면 영업이익을 올해도 가이던스도 9천억이나 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높은 그런 가이던스를 주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가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이런 이익률이라든가 네. 뭐 이익률은 결국 원가율이랑 또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 그런 실적단 관련해서 네. 그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 답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지난해 저희 영업이익 실적이 9,567억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일회성 이익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시고요. 네. 일회성 이익을 뭐까지 보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 부분이 특별한 예를 들면 2020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성수동에 있는 디타워 포레스트 매각 때문에 네. 생겼던 그런 네. 종류의 대규모 자산 매각이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회성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2021년에 저희가 연초에 드렸던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8,300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9,500억을 네, 넘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네. 잘 나온 실적은 맞는데요. 그거를 이제 서포트했던 것들은 모든 프로젝트들이 이제 준공 시점에 가게 되면 그때까지의 뭐 공기를 더 단축했거나 그렇게 원가를 예정보다 저희가 더 세이브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마지막에 준공 정산 이익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국내하고 해외에서 일부 있으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은 이익이 나왔던 거는 맞고요. 실제로 2020년에 그 말씀드렸던 성수동의 디타워 포레스트 매각 이익을 빼면 네. 사실은 21년의 이익이 실제로는 분할 전 대림산업 건설사업 영업이익보다는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 조정하고 나면. 네, 그래서 네. 작년 실적이 되게 좋았던 건 맞고요. 올해는 저희가 가이던스로 영업이익을 그 목표를 9천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실적보다는 사실은 한 500억이 떨어지는 숫자를 올해는 저희가 심지어 가이드를 매출도 매출도 8조 원대로 늘리는데.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네. 떨어지는 거는 그냥 좀 약간 보수적으로 네, 그래서 주신 건가요? 네, 마켓에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9,500억에서 9,500억 내려온 부분에 저희가 어쌔하고 있는 부분은 네.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미 작년 초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다행히 작년 경우에는 모든 대형 건설사들이 그렇겠지만 주요 원자재들에 대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맺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연중에 올라간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작년 연초보다 지금 요즘에 또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영향이 작년보다는 이제 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적어도 매출 총이익률 개념으로 봤을 때 한 2%포인트 정도 네. 영향을 주택 사업만 놓고 봤을 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왜 토목 플랜트를 말씀을 안 드리냐면 구조적으로 토목하고 플랜트 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프로큐먼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 예상했던 것보다 일정 부분 이 구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클레임을 해서 그 부분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룸이 상대적으로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토목하고 플랜트 쪽은 그 부분 영향 크게 안 보는데 주택 사업 쪽은 이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조합한테 뭐 다시 더 도급액 올려달라고 이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원가 상승분이 회사의 고스란히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나 감안을 했고요.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9천억이라는 그런 가이던스를 주신 거고 그리고 네. 토목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사급자재라 그래서 사측이 지급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급자재 같은 것들을 많이 받거나 받고 그 저희가 설계 변경, 하더라도 예. 나중에 그거를 이제 하면 계약 되기 때문에 변경이 별 문제 가능하다. 없는데 주택은 어느 정도 그냥 예를 들면 레미콘 가격이 올랐다 네. 그러면 다 계산돼 있다 약간 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이거 또 되는 조금 더 사람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9,500억 실적에서 9,000억 가이던스를 22년에 드린 건데요. 네. 그 DL/ENC 별도만 띄워놓고 보면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자회사인 DL건설이 그 영업이익이 떨어져요. 네. 그 부분은 저희 EN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익률이 한 2%포인트 훼손되는 부분을 매출 증가가 커버를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DL건설은 또 이제 매출 하락이 이제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DL건설은 올해까지 매출이 하락했다가 내년부터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앞에 이제 수주 갖고 있는 내용들을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매출이 거의 유사하고 매출 증가를 못하는 거죠. DL건설 케이스는. 근데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대한 영향은 오히려 스케일이 작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커서 DL건설 같은 경우는 한 3%포인트 이익률에 영향을 네. 미치거든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DL건설의 실적이 올해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해가 올해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네네. 리바운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작년보다는 좀 낮춰서 드린 거고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원자재 가격이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또 작년에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그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네.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다른 원가 개선 혁신 활동들 굉장히 회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가이던스보다 훨씬 높은 실적으로 시장에 보답을 했듯이 올해도 가이던스 이상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는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 엔지니어분들의 그 땀과 노력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저도 현장 출신이어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그 시공을 현장에서 한 4년 정도 했는데 네. 그 원가 절감 포인트 찾아내라는 사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불철주야 청춘을 네. 갈아가지고 일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 건설 현장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이건 그냥 사담이지만은 네. 굉장히 건설 관리라든가 그 인력 구성도 네네. 많이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서 많아졌죠.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품질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기가 과거보다 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건설이 좀 어려운 비즈니스인 것 같긴 하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외생 요인들을 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네. 9천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9천억의 어떤 가이던스를 주셨고 사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2조 원짜리 2.5조 원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네. 9천억의 9천억도 연결 영업이익을 내면은 거의 그럼 뭐 게다가 부채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금융손익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쭉 내려가서 막 5, 6천억의 단기 수익이 나는 거라서 PER이 그냥 아마 포워드든 아니면 트레일링이든 막 3점 몇 배에서 4배 굉장히 싼 주가여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성장성, 수익성이라는 그런 가시성 포인트 그런 거가 첫 번째 좀 어필이 되셨고 그리고 수주도 좀 주택 쪽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런 이익이라든가 성장해 나갈 것 같다는 그런 각인을 마켓에다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해외 쪽에 대해서도 국내랑 똑같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15, 16년에 그냥 막 저희 우리나라 플랜트 EPC 회사들 다 터졌잖아요, 실적이. 그렇죠. 그리고 건설이 2013년 1분기 GS 실적 발표율 이후로 완전 박살나다시피 해서 좀 넘어가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또 중공업에서 또 2년 정도 지나서 레깅으로 막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국내 플랜트 산업이 좀 침체기를 오면서 또 중동도 발주 줄어들고 약간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DL/ENC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해외 사업에 대한 비중을 급격히 낮추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적으로 드러났던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뭐 변화가 요새 있거나 앞으로 좀 달라지게 되나요? 일단은 수주 실적에서 작년부터 좀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포함해서 국내 그 소위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플랜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2010년에서 15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해외 부실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아마 DL/ENC 과거 대림 산업이 제일 먼저 그 부분에서 이제 구조조정, 플랜트 사업의 구조조정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플랜트, 특히 해외 사업이 빠르게
규모가 축소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갑자기 뭐 2021년에 짠 하고 갑자기 뭐 실적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네. 그 사이에 회사의 비즈니스 규모를 줄여오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네. 우리가 왜 해외에서 자꾸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손실로 돌아서는 일들이 왜 반복이 되느냐. 결국은 좀 과당 경쟁에 따른 그 이제 수주를 따는 과정에서 출혈 경쟁이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보통 뭐 최저가 낙찰제를 그쵸.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플랜트 사업을 전체 이제 비즈니스 체인으로 놓고 보면은 네. 맨 앞에서는 이제 기초 설계라고 그래서요. 네. 큰 대규모 공장을 클라이언트가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음에 기초 설계하는 작업부터 들어갑니다. 네. 요거는 금액은 굉장히 작아요. 뭐 1, 200억 혹은 100억 미만의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주로 유럽 선진사들, 크지 네. 않은 아주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로 합니다. 그거를 한 다음에 그 설계 내용을 받아갖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건설하는 영역을 하는 사업자를 고를 때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네.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 설계해 놓은 부분들에 대한 리퀘어먼트 같은 것들은 이제 다 따라가야 되는데 네. 딱 받은 걸 갖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설계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잘못 이해해갖고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면서 공기가 늘어지고 네. 이러면서 원가 상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길어진다든지 또 다른 리스크들이 생기면서 회사가 이익을 못 내리고 손실을 대규모로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추진했던 전략은 그래도 우리는 경험 있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 쌓였으니 작지만 이런 최초 단계의 기초 설계 분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 네. 그래서 이 피드라고 부르는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인데요. 기초 설계 분야 프로젝트들의 씨앗을 하나씩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네. 거기서 작지만 그런 수준, 이거 너무 작아서 공시도 안 나오는 공시 기준이 미달이 돼서 공시도 안 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네. 그게 저희는 이제 이 중간에 메인 건설이라고 할 수 있는 EPC 분야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기초 설계를 한 다음에 바로 저희가 EPC를 다시 맡아서 하는 그래서 피드 연계 EPC 전략으로 지금 추진을 해왔고 그 부분이 지난 2021년부터 저희가 뿌려놨던 그 피드 작업의 열매가 EPC로 하나둘씩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로 네.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해외에서 수주가 된 게 이제 1조 6천짜리였고요. 네. 근데 그게 저희가 피드 금액은 한 230억 정도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1조 6천짜리 본 계약으로 넘어온 거고요. 거의 한 7, 80배 올라간.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단순 최저가 낙찰제 수주 방식으로 해외 플랜트 EPC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네네. 실행 과정에서 좀 변수도 있고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원체 좀 싸게 낙찰을 네. 받았던 게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지향하는 과정에서 플랜트 수주라든가 이런 매출이 당연히 엄청나게 감소를 했고 네. 그래서 사측에서는 그거를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네.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노출이 많기 때문에 네. 스터디가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메인 EPC 계약을 할 때 사업자 선정을 하잖아요. 다 알게 되죠. 네, 저희가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주를 하면은 완전히 모르는 백지지 상태에서 그런 조건만 받아서 입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네. 다 그 앞 선행 단계를 알기 때문에 네. 입찰도 잘 할 수 있을 뿐더러 네. 실행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몇 년간 거쳤는데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터지기 시작했네요. 네.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군요. 그게 이제 메인 본 계약으로 들어가는 네. 시점이 온 네.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 그 연말에 했던 1조 6천억짜리 대형 프로젝트 외에 네. 저희가 지금 아주 포커스해서 보고 있는 한 5개 피드 작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 미국에도 있고요. 중동에도 카타르 있고 호주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이런 여러 나라에 저희가 피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기에 올해하고 내년에 거쳐서 이제 본계약 시점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다 합치면은 이게 규모가 한 6조에서 7조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엄청나네요. 저희가 이거를 물론 네. 100%다 딴다고 개런티는 못하지만요. 네. 저희가 기초 설계를 했고 또 그게 잘 돼서 사업주가 인정을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본계약을 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외 플랜트에서 수주가 리바운드 되는 게 일회성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 저희 전체 연결 기준 수주 타겟에도 이런 해외에서 플랜트가 한 단계 올라선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저희가 피드 뿌려놓은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들을 다 반영은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업사이드도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군요. 저희가 수주 목표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높은 타겟을 제시하다 보니까 네. 대림답지 않다. 네. DL이 갑자기 아닌 것 공격적이냐 같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근데 그거는 다 뒤에 네. 이런 백업된 어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이던스를 제시해 드렸고요. 맨 처음에 주신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회사가 왜 저평가되어 있느냐. 네. 분명히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이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었다고 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가장 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새 회사에 대해서 저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고 그런 착각이 듭니다. 역시 기업 탐방을 하면은 본인이 회사를 알고 네.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는데 그 초기에 서두에 말씀하신 네. 부분에서 네. 외국인들 대상으로 설명을 그쵸. 해야 되는데 네. 왜 이는 DNELC가 갑자기 뭐 브랜뉴 컴퍼니처럼 받아들여진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IR 전략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계획들이 조금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요즘은 또 데이터가 어디든지 어베이러블한 세상이고 그 네. 데이터를 누가 제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전략은 지금 전 세계에 이 IR과 관련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하고 릴레이션십을 갖고 네.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국내 건설 회사 중에 우리 회사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요. 네. 저희 피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역들을 토대로 저희가 그 해외 투자자는 우리의 스토리를 갖고 접근을 하면 우리 쪽으로 투자를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데를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을 네. 네. 그래서 그 기관들을 다 저희가 식별을 해놨고요. 네. 그들에게 미팅 오퍼를 던지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요. 네. 저희가 이 기관들을 좀 집중 공략을 해서 우리 회사를 알리고 그러면 전 충분히 투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 예가 작년에 그 글로벌리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큰 기관인데 이들이 우리 회사 주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넷 캐시가 1조가 넘고 네. 회사가 이익이 1조 가까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2조 5천 정도밖에 안 된다. 네.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궁금해갖고 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컨퍼런스 콜을 한 서너 차례를 했고요. 네. 그들이 연말 주주명부에서 4% 5% 사이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거 한 그렇구나. 예인데요. 네. 우리 회사를 보고 저희하고 알 미팅을 하면 저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한 약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약점들이 지금 해소돼 가고 있는 게 지금 저희 회사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올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25%도 하회하는 22, 23%까지 낮아진 외국인 지분율을 연말까지 다시 분할 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를 내부적으로 목표를 갖고 네. 열심히 지금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전에 저희 보시는 스텝스 구독자분들은 DLENC를 취득하셨다가 나중에 네. DLENC가 해외 IR 활동 아주 열심히 하면은 그 외국인들에게 이건 아니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저희 다 같이 가야 되니까요. 네네. 저희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재 시가총액이 낮고 그리고 순현금도 많으시고 네. 심지어 순익조차도 높아버려가지고 매년 네. 회사에 돈이 쌓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고 그러면 같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던 ROE 같은 게 좀 빠질 수밖에 없어서 네.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뭐 네. 주주들한테 보상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네. 뭐 투자라든가 M&A라든가 근데 서두에 이것조차도 서두에 우리는 조금 주주 환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몇 퍼센트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DLENC가 현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현금을 어디에 쓰느냐도 특히 외국인 주주들이 컨퍼런스 콜을 해보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남의 저희가- 돈이 궁금하니까요. 예, 그렇죠. 결국 그거를 네. 쓸 데가 어디다 쓸 없으면 건지, 네. 나한테 줘 이게 이제 맞아요, 주주들의 맞아요. 심정인 네.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DLENC의 주주환원 정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네.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예.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분할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회사의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정해서 2021년 2월에 저희가 이제 이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를 했는데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이제 매년 연결 순이익을 가져오게 되면 그 연결 순이익의 15%를 일단 주주환원 몫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작은 숫자죠. 요즘에 뭐 배당 성향이 30% 50% 되는 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적은 수익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걸 설명을 하면서 같이 왜 15%냐를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분할 전에 대림산업의 배당 성향을 보면은 10%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뭐 한 5%, 6% 하다가 7%, 8% 올라왔다가 저희가 이제 이거를 10%의 현금 배당은 개런티를 하고 나머지 순이익의 5%를 자사주 매입으로 병행을 해서 믹스해서 15%를 주주하는 몫으로 일단 캐피털 알로케이션을 해놓은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다 쓸 거냐라는 부분인데 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하면서 드렸던 주택 사업에서 디벨로퍼 사업을 확대하는데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네. 매년 저희가 한 2, 3천억 정도의 버짓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주택 사업의 또 다른 코어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있죠. 네. 도시정비 사업도 초기에 뭐 입찰 보증금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주비 이런 부분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영업자산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현금을 먼저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주택 시장이 2030년 이후에는 지금과 같이 호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목적으로 지금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21년 이익에 대해서 현금 배당 발표를 했고요. 주당 네. 2,700원하고 보통주 2,700원, 우선주 2,750원에서 배당안을 일단 10% 지난해 그 지배주주 순이익의 10%에 해당을 정확하게 이제 공시를 했고요. 자사주 매입은 저희가 이제 분할 후 1기가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확정이 돼야 이제 저희가 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겠네요. 배당 가능 네. 이익이 그때 확정이 네.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자사주 매입도 추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심장이 3월 정기주총 이후에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주주환원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만한 것들을 이제 과거하고 다른 모습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일단 제가 진짜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인데 저는 도날리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니어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DLENC를 가보면서 뭔가 의구심을 가득 담은 상태로 입장을 해가지고 네. 했는데 하필이면 거의 IR 타짜 같으신 아닙니다.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네. 저의 그 주니어 레벨스러운 의구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네. 그 설명을 많이 해소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네. 시장이라든가 제가 가질 만한 가장 거대했던 의구심이 뭐냐면은 DLENC가 뭐 매크로 환경이 그랬다고는 하지만 네. 해외든 국내든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다가 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거에 좀 빠지는 그런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오늘 와서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럴까진 그랬는데 앞으로는 뭐 작년만 네. 보시더라도 매출 수주가 탄탄하고 올해는 뭐 수주 30%씩 늘어나고 이것도 심지어 보수적으로 본 거고 그리고 수주의 질도 좀 좋아지는 그런 전환 과정이 한 번 있었고 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실적도 그냥 일회성으로 잘 나온 게 아니라 심지어 올해 인플레라든가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에 대한 우려를 다 담은 그런 실적 가이던스를 또 냈는데 네. 그것조차도 좀 괜찮은 숫자였고 네. 그리고 그렇게 벌어서 이제 뭐 하실 건가요 물어보니까 뭐 나머지는 한 영업활동으로 쓰는데 그중에 네. 15%는 또 10%는 배당하고 5%는 뭐 자사주 매입까지도 할 거고 분할하고 1년 정도 지나서 3월 이후부터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설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아마 스텝스 보시는 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설득이 되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현재와 같은 그런 IR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길 뭐 바라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저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또 스텝스 구독자분들께 저희 DLENC라는 회사를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광이었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도날리 보시는 스텝자 구독자분들 전부 투자
있어서 이 IR 탐방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우리 함영중 상무님이니까 전화해가지고 함영중 상무님 제가 도난리 받는데 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또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해 줄 수 예, 있을 그렇게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무리를 짓겠고요.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